집을 짓는데 기둥을 세우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기둥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마다 특색이 있어 거기에 쓰이는 기둥도 다양하니 그 종류와 특색을 살펴보면 건물을 그만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다양한 기둥이 사용되다 보니 이것도 종류별로 구분해보고 각 기둥이 건물에서의 특성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둥의 종류를 그 재료로 따져보면 동양은 목조일색이고 서양은 석조기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오른쪽 아래처럼 돌로 된 기둥이 보이나 이건 보통 주춧돌 즉 초석으로 넣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하기보다 낙수물로 기둥 하단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양에 따라 기둥을 분류하면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두 배웠을 겁니다. 단면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한옥에서는 원기둥과 사각기둥이 가장 많이 쓰였고 육각, 팔각, 즉 육모기둥, 팔모기둥은 그리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집 지을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원기둥을 쓰던 사각기둥을 써서 집을 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궁궐이나 누각 같은 품격이 높은 건축물에는 원기둥을 사용하고 민가에서는 사각기둥 즉 사모기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궁전이나 누각은 기둥 사이 벽이 없는 탁 튄 공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기둥이 더 어울리고 기둥 사이에 벽이 있으면 사각기둥 즉 모기둥이 더 낫습니다. 하긴 원기둥으로 지은 건물은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을 달거나 벽을 만들려면 모기둥이 더 쉽기는 하나 원기둥을 세워도 거기에 문이나 벽을 달으면 좁은 모기둥을 더 떼면 되긴 합니다.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자연형이라 할 수 있는 도량주입니다. 나무를 있는 그대로 겉수피만 벗기고 자연 그대로 굽은 것은 굽은 그대로 쓰는 기둥입니다. 이런 도량주 기둥은 질서 정연한 건축물보다는 일주문이나 칸소가 작은 정각을 지을 때 주로 쓰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멋, 즉 소박한 멋입니다. 시골 정원마당에 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자도 이렇게 도량주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둥근 기둥은 궁궐이나 절, 누각 같은 곳에만 쓰인다고 할 정도로 절에 가면 둥근 기둥이 많습니다. 모기둥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둥근 기둥은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이 크게 세 가지로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둥근 모양은 공통점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체도형의 원기둥처럼 아래와 위가 똑같은 원기둥, 즉 원통형 기둥입니다.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도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도형은 원통형 기둥과 민흘림 기둥 그리고 배흘림 기둥의 특성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원통형 다음으로는 아래는 굵고 위로 갈수록 차차 가늘어지는 민흘림 기둥입니다. 실제 산에 있는 나무는 아래의 밑둥치는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자연의 이치대로 깎아서 세운 기둥입니다. 그러니 도량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다음 마지막 소개하는 기둥이 바로 배흘림 기둥입니다. 기둥을 자세히 보면 중간이 더 불룩하게 나온 기둥입니다. 이 배흘림 기둥은 동양의 목조 건물에서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석조 기둥에도 아래 위 중간의 둘레를 재어보면 가운데가 불룩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굵기 변화가 심하진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아래 위 중간의 굵기가 같아 보이는데 이건 착시입니다. 만약 길다란 기둥을 아래 위 중간이 모두 같은 굵기로 다듬어 세우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운데가 더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그리스인들은 알고 이렇게 약간의 배흘림 기둥을 만들어 약해 보이는 모습을 바로잡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배흘림 기법을 썼으나 동양에서는 이 배흘림 기법을 더 강조하여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항아리를 이리게 뽑은 것처럼 배가 더 많이 부르게 기둥을 깎아 세우는데
이는 착시 현상도 있지만 더 나아가 큰 건물이 더욱 우람차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절이나 궁궐에서도 큰 정각에 이러한 배울림 기둥이 있습니다. 무거운 지붕을 버티는 실제 물리학에도 배울림이 더 적절하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더 든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이를 받치는 주춧돌, 즉 초석이 있습니다. 초석이란 기초석을 말하죠. 이것도 이름 그대로입니다. 왼쪽이 방형 초석, 다음은 원형 초석, 다음이 장주 초석입니다. 원형 초석 중에는 어떤 절의 정각에는 여기에 연꽃무늬, 즉 연화문을 새긴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연화문 초석이라 부르겠죠. 모기둥에는 방형 초석이, 원통형 기둥에는 원형 초석이 더 어울리는 건 당연하겠죠. 장주 초석은 이름 그대로 긴 기둥 모양의 주춧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원형 장주 초석이 보입니다만 어떤 곳에는 네모기둥, 즉 모장주 초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주 초석은 연못 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아니면 낙수물이 기둥에 튀어 하단 부분을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세웁니다. 물론 멋으로 세운 것도 있겠죠. 다음은 막돌 초석입니다. 막돌, 즉 자연 그대로의 돌을 받친 겁니다. 잘 다듬은 방형이나 원형에 비해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도량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 미 소박함입니다. 막돌 초석을 다른 말로 덤벙주초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막돌 초석은 일반 모기둥이나 원기둥에도 받친 것도 있지만 이처럼 도량주는 당연히 막돌 초석을 넣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조합이니 그렇습니다. 막돌 초석은 모양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건축 공법적으로도 퍽 든든한 초석입니다. 울퉁불퉁한 막돌의 면과 기둥이 딱 밀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랭이질을 하면 그 면과 딱 붙어 미끄럼이나 움직임이 없으니 퍽 안정되고 든든한 초석입니다. 이런 그랭이 기법은 비단 막돌 초석을 세울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석조물을 쌓을 때도 적용한 것이 많습니다. 이건 불국사 정면의 대석단인데 아래의 자연석의 모양에 맞게 윗돌을 그랭이질 하였습니다. 건축에서 이런 그랭이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페루 등의 인디언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쌓은 이 석벽은 여러 번의 큰 지진에도 끄덕없이 견딥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춧돌과 기둥을 알아보았으나 다음 영상은 기둥 위 주두와 그 위에 얹은 다양한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기둥 위의 공포는 초창기에 얹은 공포여서 그렇지 뭐니 해도 목조 건물을 꽂힌 공포입니다. 그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 지은 건물은 공포가 화려합니다. 더구나 절의 정각은 용이나 물고기 등 다양한 소재를 넣어 더욱 이색적이고 화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기둥 위에 공포를 얹으며 공포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